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바로 미국 얘기네요. 네. 미국의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팬데믹 이후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 더 심각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SVB 은행 사태 터지고 뭐 이런저런 뉴스들 나올 때쯤 미국 주요 도시의 오피스 건물 공실이 늘고 있다. 예. 야, 이 건물주들 임대 안 나가가지고 이거 이자나 제대로 내겠냐? 뭐 은행들 또 어떡하지?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예. 1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태인데 올해 1분기에 미국 전체 사무실 공실률이 19.8%. 이게 새로운 정점을 찍은 거거든요. 지난해 3분기보다 0.2%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뭐 미드타운 맨하탄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이 사무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의 공실률은 각각 21%, 32.5%로 더 높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최근 뉴욕 미드타운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예. 한 3분의 1 정도 감소를 했대요. 그리고 뭐 다운타운의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팬데믹 이후에 사무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원격 근무가 이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은 데다가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효율적인 사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기존의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이 높아요. 근데 물론 오피스마다 빌딩마다 등급이 있기는 합니다. 예. 뭐 최신 건물이거나 뭐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가장 높은 등급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좋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실이 많은 큰 오피스 빌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뭐 언젠가는 또 차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들고 있기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큰 빌딩을 전액 현금으로 사지 않는 이상 건물에 대한 부채가 은행에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는 사실 사람들이 임대를 들어와줘야 월세 받아가지고 은행에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고 그러는데 예. 월세가 안 들어오면 건물주들은 요즘같이 금리도 안 내리고 뭐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대출해준 곳의 건물을 뭐 압류당하거나 헐값에 넘겨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현재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올해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사무실용 모기지 대출이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5조 원에 이야. 이르고요. 지난해 1월에 0.57%였던 맨하탄 오피스 빌딩 연체율이 올해 1월에 6.28%. 예. 무려 뭐 한 1000%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숫자를 보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빈 오피스 빌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괜히 건물 지어서 올려놨는데 공실률만 많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야겠다 해도 수요가 있어야 매각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년부터 이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예. 용도 변경하는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팬데믹 시기인 2021년부터 이런 변화는 줄곧 있어 왔는데 네. 그 사례가 지금 거의 뭐 3년 만에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실 뭐 꼭 오피스 빌딩에서 아파트로만 바뀌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아파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곳 중에 이제 원래 사무실이었던 곳이 가장 많아요. 38%. 그다음에 호텔이었던 게 뭐 24%. 공장에서 아파트로 또 변신하는 게 13%, 그리고 의료용 건물이었다가 아파트로 가는 게 또 6% 정도. 근데 이제 오피스 아파트 용도 변경 계획이 가장 많은 상위 20개 도시 가운데 1위가 워싱턴 DC이고요. 2위가 뉴욕이에요. 근데 일례로 현재 맨하탄 금융지구에 22층짜리 오래된 오피스 빌딩이 하나 있는데 네. 요게 지금 이제 아파트로 변신을 하는 중인데 요게 1,200가구의 주택으로 개조된다고 합니다. 네. 야, 이것도 참 제가 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오피스 빌딩으로 지은 빌딩하고 주거단지로 지은 빌딩은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다른데 그럼요. 두께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바꿨을 때 어느 집은 창문이 없는 집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파트로 바꾸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도요, 도심의 주택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 맨하탄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 공실률이 1.4%예요. 예.
근데 1.4%라는 숫자 자체도 기존 세입자가 이제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그 비어 있는 그 잠깐의 그 기간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거지. 아. 사실상 정말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네, 이게 50년 만에 가장 빡빡한 그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공실률 많은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바꾸려는 생각을 한 것 같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무실만 즐비한 어떤 공간에 우리 집 애들하고 강아지 키우는 아파트가 내게 덩그러니 있다? 이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예. 일단 용도 변경 승인부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한 2, 3년, 4, 5년. 그래서 보통 애초에 이제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복합용으로 설정이 된 건물을 건드리죠. 네, 그런 대상으로 개조에 들어가고 이것 말고는 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일단 비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덩그러니 진짜 사무실, 공실 들어가 보면 휑하니 맞아요. 넓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공간에 여러 개의 집을 만들려면 이제 파이프라인 또 요리조리 연결해가지고 주방도 만들고 뭐 그렇네. 화장실도 만들고 그리고 또 배선 작업 그거 근데 사실 하면 돼요. 네. 하면 되는데 이제 집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방 싱크대 위치를 바꿨어. 그다음 네. 방 하나를 뭐 둘로 쪼갰어. 네.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돈이 매우 많이 든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자칫하다가는 이게 새로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진이 맞으려면 이 건물 매입 비용이 그 건물의 땅값만 주고 샀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줘야 돼요. 네. 실제로 이제 버티다가 건물을 이제 매각한 사례를 보면 거의 뭐 10여 년 전에 그 매입한 금액 그것보다도 더 싸게 팔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건축 규제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구조 변경에 있어서 법에 이제 위배가 되지 않게 머리를 잘 써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무실을 떠올리면 어떤 모양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칸막이 없이 훤하니 튀어져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 빌딩이다 예. 하면 이제 뭔가 두툼하고 통통한 사각형 모양을 맞아요. 떠올리잖아요. 정사각형 모양.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어떻죠? 아파트는 조금 뒤따라잖아요. 직사각형. 길고 네. 얇은 직사각 기둥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일 때 가장 큰 차이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물론 뼈대도 다르긴 한데 채광 채광. 그리고 환기. 환기 맞아요. 네, 그 여부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근데 대형 빌딩 사무실은 엄청 넓지만 이제 벽면에만 창문이 있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창문이 있어야만 그 bedroom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그 사무실 구조에 수요가 많은 뭐 원룸, 투룸 이런 구조의 집을 이제 최대한 많이 지어서 이제 임대 수익을 챙기려면 창문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근데 창문을 만들어도 이제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이제 버리는 공간이 생겨요. 가운데만 비겠네요, 진짜.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공간 구성을 이제 건축가들이 머리를 잘 써서 활용해야 하는 숙제가 또 있고, 뭐 비상구, 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용 시설 같은 이런 필수적인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거용에 잘 맞게 다 맞춰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돼도 결국에는 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서포트가 좀 있어야 개발 업체들이 좀 뛰어드는데 예. 다행히도 뭐 뉴욕시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해결을 위해서 뭐 용도를 전환해서 개발에 들어가면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9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논의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신 뭐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해야만 혜택을 주고 이제 그거보다 늦게 시작하게 되면 감면 기간이 계속 짧아지는 그런 걸 구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정책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199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 예. 그때 뉴욕에서 똑같이 오피스 공실이 많았던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뉴욕 주지사가 그
B급 오피스 건물을 이제 주택으로 변경을 하면 부동산세를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낼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을 도입했었어요. 근데 그때 거의 뭐 15,000호가 넘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맨하탄의 좀 고급 아파트 중에 일부는 이제 그때 용도 변경으로 바뀐 것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특히 오피스 공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는 중국 부동산 얘기를 한번 네. 해보죠. 중국인들이 요즘 새 집이 아닌 중고주택을 선호한다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중국인들이 좀 중고주택에 이제 눈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중국 부동산 정보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주택 매매가 1990년대 민간 부동산 시장이 등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주택 매매를 앞질렀어요. 네. 중국의 그 이선 도시 전체의 중고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또 3선 도시에서는 65%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도 뭐 베이징, 선전, 난징 포함한 이제 14개 주요 도시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좀 분석을 했는데 지난 3월 11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보다 중고 판매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2년 전만 해도 이 해당 도시들에서 신규 주택 판매 수가 중고 주택의 거의 2배에 달했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필 왜 중고주택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중고주택이 여기 중고주택에 살기가 유행이야 뭐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예. 트렌드는 아니에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수만 채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짓담한 상황인 예.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조금 그래서 오래된 건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위태위태하고 저기도 위태위태하니까 미리 분양을 받고 좀 기약 없이 기다릴 그런 위험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부동산 개발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외신에서는 지금 이런 모습을 두고 어떤 투기적인 신용 붐에 의해서 끌려온 중국의 주택 시장이 조금 더 훨씬 더 성숙한 시장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가격 매력입니다. 가격 매력이요? 네, 사실상 지금 붕괴되는 주택 시장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고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협상의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난 3월 중국의 70개 도시의 중고주택 가격이 전부 1년 전 대비해서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3선 이하 도시의 집값 하락폭이 1선, 2선 도시보다 더 커요.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 수가 10년 내 최대치다. 중고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현재 2018년 수준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과 비교하면 중고주택 가격 거품이 거의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때문에 구매자들이 시기적으로도 중고주택 구매 적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구매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중국 당국의 정책이 있어서인데 이 계약금 비율이나 뭐 주택 구입 한도를 포함한 각종 주택 구입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내면서 조금 시장 활력을 자극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완공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신규 주택보다는 가격도 많이 싸진 중고 주택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되려면 뭔가 새로운 주택들 계속 구매가 이루어져서 판매가 돼야 완판이 돼야 그래야 거래 활성화되고 경기 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이제 헌집 주면 새집 줄게 약간 그런 컨셉의 이구 환신 정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오래된 휴대폰이나 뭐 가전 제품,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 이런 걸 가져오면 그러고 나서 신규 제품을 구매할 때 좀 일정 할인을 제공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그런 소비 진작책인데 네. 이거를 주택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낡고 작은 주택을 팔고 이거보다
큰 새 집을 사게 되면 정부가 뭐 일정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요. 근데 방식이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뭐 지난해 장수성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이제 국유 기업의 중고주택을 판매한 후에 이제 지정된 새 주택을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소비 시장이 헌집만 자꾸 찾다 보니까 네. 헌집 주면 새 집 주겠다는 컨셉까지 나온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가 10여 년 만에 재정 흑자 달성했다라고 아주 신선한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뒤에 후속 조치로 신규 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1분기 재정 흑자를 달성해도 여전히 인플레가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287%에 달할 정도로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지난해 페소와 평가 절하까지 더해서 지난 5년간 화폐 가치가 95%가 떨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2020년에 1월에 달러당 60페소였던 게 요즘은 880페소까지 올랐어요. 이 나라는 그 물가 통계를 보면 웃음만 나와요. 네, 정말 야.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1달러가 그러니까 한 1,200원이었다가 1달러에 이게 얼마가 된 요즘 거예요? 한 18,000원이 됐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네. 그래서 여기 한 5년 정도 만에, 네, 예. 4년 만에, 4년 만에. 네, 근데 1991년만 해도 사실 아르헨티나는 네. 1페소당 1달러였어요. 예. 이랬던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뭐 거의 1000분의 1 가치로 떨어진 거죠.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존의 이 최고액권이 2,000페소였거든요. 근데 2,000페소의 5배 가치인 1만 페소, 10,000페소 지폐를 발행해서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네. 2,000페소가 우리 돈으로 약 3,000원 정도 하니까 10,000페소면 한 15,000원짜리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2,000페소도요. 작년에 발행된 거예요. 작년에 그 발행될 때, 야, 뭐 그렇게 또 큰 돈이 또 뭘 필요해. 그거 실용성 떨어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1년 만에 5배 더 큰 지폐가 나온 거죠. 예. 근데 1년 사이에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물가가 4배 넘게 올랐으니까. 예,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연말에는 또 2만 페소짜리가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도대체 아르헨티나에서는 물건 가격이 대충 얼마가 되길래 이런 화폐를 계속 찍어대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러다가는 진짜 뭔가 마트에서 통닭이나 휴지 하나 사러 갈 때 배낭에 돈 다 다발로 들고 가야 되는 그런 거죠. 네,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예. 진짜예요. 그 아르헨티나에는 20페소짜리 지폐도 있거든요. 그 우리 돈으로 하면 30원 정도 되는. 예. 근데 이게 20페소, 50페소, 100페소, 뭐 200, 500, 1000, 2000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10,000페소까지 하면 뭐 8장의 지폐가 되는데 네. 이제 가장 비교가 쉬운 예는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겠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빅맥 세트 하나에 얼마냐? 5,300페소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200페소짜리로 낸다고 하면 27장 내야 돼요. 그렇네요. 잠시만요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근데 현지 상점들이 또 현금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살 때도 이제 한 뭉치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가격대가 있는 걸 사러 간다. 그럼 정말 가방에 가득 넣어가지고 한 보따리를 넣어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그간 원래 잘 살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결정적인 원인을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가 일단 고정 환율제를 사용한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했던 게 있는데 그게 또 큰 원인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 제품에 만약에 들어왔는데 그 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일단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알아서 환율이 조금 올라준다면 페소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내가 그 노동자들에게 월급으로 나가는 나의 돈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아르헨티나는 고정 환율제라서 또 그게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인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깎자니까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됐다 그냥 하고서는 외국인 자본이 점점 빠져나간 게 그런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지금 다룰 소식이 제일 궁금했어요. 네. 베트남 커피 얘기인데 그냥 베트남 커피 가격이 또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최근 베트남 커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게 다 두리안 때문이다. 이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커피 원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아라비카, 그리고 로부스타 이렇게 예. 꼽는데 이 두 개가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품종의 95%를 차지합니다. 근데 둘, 셋 넣고 만드는 그 다방 커피, 네. 다방 커피가 그 녹는 원두 커피 음. 있죠? 그 인스턴트, 그게 로부스타 종이에요. 예. 세계 생산량의 30% 차지하고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됩니다. 베트남 전체 커피 생산량의 90%가 로부스타인데 예. 최근 이 품종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 4월 말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1톤당 4,500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한 건데 예.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그 고온 현상, 엘니뇨로 인한 고온 현상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원인은 커피를 재배하던 베트남 농민들이 로부스타 접고 두리안 농사를 시작했대요. 아. 두리안 농사, 지금 최근 중국에서 두리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급 과일로 인식이 되면서 그 예비 처가에 허락받으러 갈 때 두리안 사가면 사랑받는다. 아.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베트남산 두리안 수입을 공식 허가하면서 어떤 작물 전환의 붐이 일어난 거죠. 같은 면적이라면 커피보다 두리안을 재배했을 때 소득이 5배가량 많대요. 그러니까 저불만도 하죠. 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가 커피 산지에서 두리안 산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뭐든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이모저모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